오후 4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당황하신 것 같았거든요.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이 승인 대기 중이라는 연락이었대요.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거나 사기 전화인 줄 알았어요. 요즘 그런 전화가 많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생 차분하시던 분이 이렇게 밤늦게 전화하실 정도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아버지를 달래드리려고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실수일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아버지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도장과 사인까지 있었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 행동이 조금씩 이상했었어요. 갑자기 바빠지셨다면서 저희가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지하철에서 둘째, 셋째한테 단체 통화를 걸었어요.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깜빡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아버지를 속인 건지 걱정됐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 들어서는데 뭔가 달랐어요. 신발장에 여자 슬리퍼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없던 건데요. 현관 화분도 새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은행 일은 해결됐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변화가 보였어요. 거실 소파 쿠션이 새로 바뀌어 있었고 탁자 위 소품들도 전과 달랐어요. TV 옆 선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어요. 아버지께 물어보니 가사 도우미가 와서 정리해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제 알았어요. 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하지만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가족한테 상의도 없이 남을 집에 들이신 걸까요? 사실 그 도우미가 오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특히 집안일이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해주시던 빨래, 청소, 요리를 아버지가 혼자 하기에는 벅찼어요. 처음에는 대충 해결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셨어요. 특히 요리는 정말 힘드셨대요. 매일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시다 보니 건강도 걱정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우셨고요. 자식들 각자 바쁜 거 하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분이 바로 나중에 도우미가 된 여자였어요. 김순자라고 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말끔하고 친근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아버지가 혼자 장을 보시는 걸 보고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대요. 이 동네에 오래 사셨냐고, 혼자 지내시는 것 같다고, 힘드시겠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처음엔 경계하셨지만 그 여자의 자연스러운 말투에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 여자는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어려움을 잘 안다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에 공감하셨을 거예요. 며칠 후
그 여자가 아버지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며 인사를 했어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봤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집 앞 화분이 시들어가는 걸 보고는 물을 줘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키우던 화분인데 혼자서는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우셨거든요. 그 여자는 능숙하게 화분을 돌봐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는 가끔씩 아버지 집 앞을 지나다니게 됐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거나 아버지와 짧은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아버지는 점점 그 여자를 반가워하게 되셨어요. 혼자 지내는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우셨을 거예요. 특히 그 여자가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여서 더욱 친숙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집안일이 힘드시겠다고 자신이 조금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도 혼자 지내서 시간이 많으니까 서로 도우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어요.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여자는 폐가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도 할 일이 생겨서 좋다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누군가 도와드리면 보람도 있고 좋다고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단한 청소와 빨래만 부탁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품삯은 드리기로 했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간단한 일만 했어요. 청소기 돌리고 빨래 개켜주고 화분에 물 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일을 정말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해줬어요. 아버지는 그런 모습에 감동하셨어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정말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해주는 게 고마우셨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벗이 생긴 게 좋으셨어요. 그 여자는 일하는 동안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소식, 건강 얘기, 자식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어 기뻐하셨어요. 그 여자는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생각에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해주고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재미있어 하며 들어줬어요. 아버지는 그런 반응이 고마우셨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그 여자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리도 조금 도와드릴까 하고요.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된 밥을 못 드실 것 같다고 간단한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것까지는 너무 과분하다고 사양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도 혼자 사니까 조금만 더 만들면 된다고 나눠 먹으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설득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 빨래, 간단한 요리까지 해주게 됐어요. 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 여자가 해주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혼자 드시던 라면이나 김밥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처음 1달 정도는 정말 성실하게 일만 했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의 생활 패턴과 경제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버지가 연금을 받으신다는 것, 어머니 보험금을 받으셨다는 것,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 등등을 자연스럽게 알아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도 파악했어요. 1달쯤 지나서
그 여자는 아버지께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 자식들이 멀리 살면서 연락도 잘 안 한다는 얘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등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동정심을 느끼셨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게 더욱 고마워 보이셨어요. 그 여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외로운 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마음을 여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점점 그 여자에게 마음을 열으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혼자 지내는 외로움 등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생긴 게 정말 반가우셨을 거예요. 그 여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줬어요. 아버지는 그런 반응에 감동하셨고 점점 더 의존하게 되셨어요. 2달쯤 지나서 그 여자는 일하는 횟수를 늘리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 혼자 지내시기에는 일주일에 2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3번 정도는 와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 여자는 자신도 일이 있는 게 좋다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품삯도 많이 받지 않겠다고, 그냥 교통비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제안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일주일에 3번씩 오게 됐어요. 월, 수, 금요일에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어요. 그 즈음부터 그 여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안일만 도와줬는데 점점 아버지의 일상 전반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장보기를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 혼자 가시면 무거운 것도 못 드시고 뭘 사야 할지도 잘 모르실 테니까 자신이 함께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것도 고마워하셨어요. 정말로 혼자 장보기가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것까지 사도록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여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했어요.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병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혼자 가시면 의사 말씀도 제대로 못 들으실 테니까 자신이 함께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셨어요. 정말로 병원 가는 게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거기서도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부추겼어요. 의사가 별로 필요 없다고 해도 그 여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꼼꼼히 검사받는 게 좋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말에 설득되어 비싼 검사들을 받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아버지의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지출이 모두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여자가 자신을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3달쯤 지나서 그 여자는 더 큰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집 열쇠를 맡겨달라는 거였어요. 매번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열쇠가 있으면 아버지가 외출 중일 때도 와서 집안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아무래도 집 열쇠를 남에게 맡기는 건 부담스러우셨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설득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집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도 자유롭게 집에 드나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됐어요. 그 여자는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뒤져서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통장, 인감,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파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여자는 아버지께 작은 부탁을 했어요. 약값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며칠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곧 갚겠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동안 그 여자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며칠 후 그 여자는 정말로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모습에 더욱 신뢰를 느끼셨어요. 하지만 그건 그 여자의 계획이었어요. 작은 돈을 빌려서 제때 갚음으로써 아버지의 신뢰를 얻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어요. 한 달 후 그 여자는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조금 더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곧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이전에 제때 갚은 경험이 있어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프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빌려주는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갚는 기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그 여자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금융관리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해야 편하다고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것까지 가르쳐 주려는 그 여자가 고마우셨어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아버지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 몰래 각종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출 신청, 투자 상품 가입, 보험 가입 등을 아버지 명의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 여자는 또한 아버지에게 투자를 권했어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자신이 아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의 지인이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추천하는 투자 상품에 큰 돈을 투자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수수료만 높고 수익은 거의 없는 상품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달 사이에 아버지의 재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정확히 모르셨어요. 복잡한 금융 거래들을 그 여자가 대신 처리해 준다고 해서 모든 걸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여자는 아버지를 정말 잘 돌봐줬어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주고 아버지의 말벗도 되어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도 함께 가지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그 여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셨어요. 이제는 그 여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가끔 방문할 때도 그 여자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친절한지, 얼마나 자신을 잘 돌봐주는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좋은 도우미를 만나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아버지의 집까지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권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저희가 그 전에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권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롭고 취약한지를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지도요. 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오신 분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있으시고 판단력도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되시니까 그런 판단력도 흐려지셨던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변화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지켜봤다면 그 여자의 정체를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각자 바빴어요.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둘째는 아이 교육 문제로 바빴고, 셋째는 취업 준비로 정신없었어요. 모두 아버지보다는 자신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방문하면서도 대충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건강은 어떤지, 밥은 잘 드시는지, 집은 깨끗한지 정도만 보고 왔어요. 정작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누구와 만나시는지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우미가 한 달 전부터 오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희가 바쁘다고 하니까 직접 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만족한다고 하셨어요. 집도 깨끗해지고 말벗도 생겼다고요. 하지만 저는 찜찜했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희가 걱정할까봐 그러셨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더 걱정됐어요. 특히 대출 신청일이 있었던 터라 더욱 그랬어요. 집을 나서면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인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요즘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우미분이 오신 후로 웃음소리도 자주 들린다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안심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다시 웃으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대출 신청이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아버지는 연금도 받으시고 집도 있으시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둘째, 셋째와 다시 통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일단은 지켜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아버지께 더 자주 안부를 여쭤봤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으셨어요. 도우미분이 요리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외로움을 덜 느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인터넷 뱅킹을 배우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온라인보다는 직접 은행에 가시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도우미 분이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인터넷 뱅킹을 배우려고 하실까요? 굳이 도우미 분께 배우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 직접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미 다 배웠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어요. 평소 아버지는 새로운 것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편이었거든요. 다음 주말에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어요. 거실 서랍장 위에 새로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보험 관련 서류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투자 상품 가입 신청서였어요. 아버지께 물어보니 도우미 분이 추천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믿어본다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우미가 왜 아버지 돈 관리에 관여하는 거죠? 그것도 복잡한 투자 상품을 추천하다니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도우미 분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그런 결정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간섭한다고 하시면서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의심스러운 상황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오히려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에게 상황을 얘기해 봤어요. 그 동료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외할머니도 가사도우미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돌봐주다가 점점 돈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도 같은 상황인 걸까요?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둘째, 셋째와 최근 아버지의 변화들을 정리해서 분석해 봤어요. 대출 신청, 인터넷 뱅킹, 투자 상품 가입 등이 모두 연결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도우미가 온 후에 생긴 일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셋째가 아는 지인이 사설 탐정을 한다고 해서 연락해 봤어요. 도우미의 신원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도우미는 과거에 비슷한 일로 경찰서에 신고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접근해서 믿음을 얻은 후 돈을 빼앗는 수법을 쓴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벌받은 적은 없었어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돈을 준 형태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증명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탐정이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접근하고 신뢰를 쌓고 돈을 빼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교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어요. 먼저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파악한 후에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점점 친밀해지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특히 그 여자는 노인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외로운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마음을 여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어요.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자는 정말 친절하고 성실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잘 돌봐줬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상당한 재산을 잃게 됐다고 해요. 한 피해자는 집까지 뺏겼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했다고 해요.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그런 전문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계셨거든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그 여자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저는 아버지의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협조해 주었어요. 며칠 후 받은 거래 내역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 통장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보험료, 투자금, 대출 상환금 등등의 명목으로요. 총 합계를 보니 몇 천만 원이 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거래들 대부분이 아버지가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진 거래들이었는데 시간을 보니 아버지가 외출하신 시간대였어요. 즉, 그 여자가 아버지 몰래 한 거래들이었어요. 즉시 둘째, 셋째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충격받았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당장 아버지께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그 여자를 완전히 믿고 계셨어요. 저희가 반대하면 오히려 그 여자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노인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사가 말하기를 이런 경우에는 직접 맞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최근에 저희가 아버지를 의심하고 간섭하려 한다고 느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작전을 세웠어요. 일단 아버지께 사과부터 드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결정을 믿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우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주말 세 자매가 모두 아버지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밥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우미 얘기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를 엄청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한지, 얼마나 똑똑하고 믿을 만한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냐고요? 어디 출신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등등을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별로 모르고 계셨어요. 심지어 그 여자의 진짜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계셨어요. 더욱 확신했어요. 그 여자가 일부러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보통 도우미를 고용할 때는 신원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데 아버지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으셨어요. 점심 먹고 나서 도우미가 추천한 금융 상품들에 대해 자세히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그분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상품들을 조사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이 수수료가 비싸고 수익은 별로 안 되는 상품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이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럴 리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점차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마침 도우미가 왔어요. 저희는 그 여자와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50대 정도의 깔끔한 여성이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친근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대하는 태도가 너무 친밀했어요. 마치 가족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경계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 여자는 저희에게 인사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드리고 있는지 어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가짜 같다고 느꼈어요. 그 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도우미 일을 한 지 얼마나 되는지, 이전에 어떤 분들을 돌봤는지, 자격증은 있는지 등등을 물어봤어요. 그 여자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정보는 주지 않으면서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얘기로 바꾸려고 했어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제대로 된 도움이라면 그런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왜 피하려고 할까요? 그날 저녁, 그 여자가 돌아간 후에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그 여자의 과거, 아버지의 은행 거래 내역,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그럴 리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시고는 점차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실 때는 충격받으셨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 여자가 복잡한 절차를 대신 해준다고 해서 모든 걸 맡겼는데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충격이 컸을 거예요. 평생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셨는데 이렇게 속았다는 게 자존심 상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알게 된 거라고,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마침내 인정하셨어요. 본인이 속았다는 걸요. 그리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희가 처리해 달라고 하셨어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아버지 명의로 진행 중인 대출, 보험, 투자 등을 모두 취소하거나 해지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법적으로 사기라고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신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관이 와서 상황을 조사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직접 만나기를 싫어하셨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대신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했어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자신은 정당한 돈을 받은 것뿐이라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국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저희는 아버지 돌봄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저희 세 자매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어요. 주말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아버지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평일에도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신경 쓰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와 상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더욱 조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자책하시고 우울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밝아지셨어요. 저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족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 일을 통해 저희는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가족의 관심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전화를 생각해요. 만약 아버지가 그때 전화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피해를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해서 막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가 외로우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 외로움을 이용한 나쁜 사람의 접근을 막지 못한 건 저희 책임이기도 해요. 앞으로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겠어요. 아버지는 이제 다시 웃으세요. 진짜 웃음이에요. 가짜가 아닌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자연스러운 웃음이요. 그 웃음을 보면 그때의 혼란과 고통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해요. 그 자리는 영원히 빈자리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빈자리를 노리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해요.